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인 여자예요. 저는 사실 30대 후반에 한 번 이혼했었어요. 전 남편이랑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죠. 저는 전 남편이 그저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던 전 남편의 모습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연애하면서 그걸 왜 몰랐나 싶어요. 제가 정말이지 너무 바보였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떤 여자였어요. 전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낯이 익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속으로 어디서 봤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려주더군요. 본인이 전 남편 회사 동료라고요. 그때 저번에 남편 회사에 갔다가 짧게 인사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예상했지만 아니길 바랬던 말을 했어요. 전 남편과 사귀는 사이랍니다. 교제한 지 2년이 넘었대요. 내연녀인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싶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죠. 유부남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전 남편 아이를 임신했대요. 본인을 고소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전 남편이랑 이혼만 해달랍니다. 본인은 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요. 그날 저녁에 퇴근한 전 남편을 붙잡고 그 내연녀 얘기를 했어요. 전 남편에게 그 내연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알고 있었대요. 전 남편은 내연녀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내연녀가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모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제가 울면서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으니까 그러더군요. 내연녀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키우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신 키워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내연녀는 어떻게든 본인이 설득하겠다고요. 저에게 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연녀인데 설득이 되겠어요? 게다가 저는 죽어도 전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에게도 큰 상처일 테니까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전 남편이 일주일 후에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혼하자고요. 저희 가족이 아닌 내연녀와 내연녀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답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달리고 붙잡아봤자 제 자존심만 상할 것 같았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로 남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받았어요. 아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갔죠. 매달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내연녀와 재혼했어요. 사람들 시선은 무서웠나 봐요. 1년이나 미룬 걸 보면요. 재혼 후에 전 남편과 내연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전 남편이 이민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았죠. 이민 후에 전 남편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매달 통장으로 양육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최대한 덤덤하게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충격은 충격이었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악몽을 꿨거든요. 제가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니까 제 친구가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2달 정도 받고 나니까 더는 악몽을 꾸지 않았죠. 저보다 아들이 더 의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들이 10살이었는데도 부모님의 이혼을 잘 받아들였어요. 물론 충격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결심했어요. 죽을 때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모두 거절했죠. 그리고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일만 하면서요.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친언니랑 카페를 운영했어요. 카페랑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었는데 손님들 반응이 매우 좋았죠. 그래서 운영한 지 1년 만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입소문도 타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그 남자는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와서 항상 라떼와 샌드위치를 구매하곤 했죠. 저는 당연히 그 남자가 카페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카페 근처에 사무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니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남자 사무실이 카페랑 걸어서 20분 거리래요. 가까운 편은 아닌 거예요.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만큼 저희 카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슷한 시간에 그 남자가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더욱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보고 주말에도 카페에 나오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주말에는 친언니만 카페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주말에 바쁘냐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다지 바쁘지 않다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랑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점심이요? 네, 시간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왜요? 왜긴요,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죄송하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도 찾아와 데이트 신청을 했죠.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언니가 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한번 만나서 대화라도 나눠보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더니 친정엄마에게까지 말한 거예요. 밤에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 손님이랑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말했더니 당연히 만나보라고 하고요. 주변에서도 하도 그러니까 조금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주말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IT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지는 7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결혼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일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쳤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모두 말했죠. 저는 결혼도 했었고 아들도 하나 있다고요. 남자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제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곧바로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고마웠지만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혼녀에다가 아들까지 있는 여자가 인물도 좋고 능력까지 있는 남자를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남자의 마음을 다시 거절했는데 그럴수록 남자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거부하면 할수록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더군요. 어쩐지 밤에 그 남자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애인이 됐어요. 연애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신이 배우 출신이랍니다. 20대 때 잠깐 했었대요. 드라마랑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단역이어서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았다고 했죠. 왜 그만뒀냐고 물으니까 본인 길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명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IT 회사로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회사까지 운영하게 된 거고요. 배우 출신 남자와 연애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했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예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체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20인분의 커피와 샌드위치 배달이었죠.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배달을 완료하고 카페로 돌아가려는데 알고 보니 애인 사무실이랑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인에게 전화해서 지금 사무실 근처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애인이 일이 너무 바빠서 3일 동안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 근처라고? 응, 잠깐 내려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안 돼? 저기 미안한데 어쩌지?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 10분도 안 되는 거야? 미안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바쁘다는데 어쩌겠어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였어요. 점심시간 때는 친언니랑 교대로 밥을 먹어요. 친언니가 먼저 밥을 먹고 나면 다음에 제가 먹습니다. 그날도 친언니가 들어오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길 건너편에 제 애인이 있는 거예요. 애인이 맞은편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제가 큰 소리로 애인을 부르면서 아는 척했는데 못 봤는지 그대로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어쩐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애인이 타고 사라진 차가 못 보던 차였거든요. 게다가 다른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니 제가 버젓이 바로 건너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바로 애인에게 전화했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길래 어디냐고 물었죠. 당연하다는 듯이 사무실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지금 사무실이라고? 내가 방금 자기 차 타고 가는 거 봤는데? 나를 봤다고? 내가 큰 소리로 자기 불렀는데 몰랐어? A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해하더니 지금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끊어버렸죠. 저는 애인 전화를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 직접 카페로 찾아오더군요. 애인 얼굴을 마주하니까 참았던 화가 터져나왔어요. 뭐야? 전화 준다더니 왜 안 해? 일이 너무 바빴어.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러 왔잖아. 그것보다 아까 뭐야? 왜 사무실이라고 거짓말했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혹시 다른 카페 간 거 들킬까봐 거짓말한 거야? 나 아까 다 봤어. 자기가 다른 카페에 가서 커피 사는 거. 그건 사실 내가 마시려던 게 아니야. 사업 파트너 주려고 산 거야.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카페 커피만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꼭 거기 카페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리고 제가 애인에게 차 바꿨냐고 물어봤어요. 아까 못 보던 차를 타고 가길래 의아했다고요. 그랬더니 또다시 당황해하면서 그러더군요. 본인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직장 동료 차를 잠깐 빌렸다고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지나서 애인이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청혼을 받고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은 이미 제 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했었고요. 친언니랑 친정 부모님과도 이미 인사를 나눈 후였죠.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애인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식으로 다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애인이 그냥 가족끼리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는 걸로 대신하자고 하더라고요. 상견례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애인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애인 말로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단둘이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서 날짜 잡고 한정식 집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제 애인은 제 남편이 되었죠. 저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요. 카페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어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신혼여행은 미뤄도 첫날 밤은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호텔에서 하룻밤 자자고 했어요. 본인이 스위트룸을 예약했다고 하면서요. 스위트룸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가 된 첫날 밤인데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지.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몸만 오면 돼. 남편 말을 듣자마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스위트룸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예쁜 속옷도 사고 커플 잠옷도 샀어요. 그리고 같이 호텔로 향했죠. 스위트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이런 집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남편은 저를 위해서 근사한 룸서비스도 준비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결혼 축하한다고 비싼 와인도 한 병 선물해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남편과 식사했어요. 와인을 마시니까 남편이 더욱 멋있어 보이더군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식사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그리고 바로 침실로 향했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남편과 스위트룸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환상적인 밤이었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붓하게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와인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그런지 갈증이 났었거든요. 일어나서 바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려고 침대로 향했죠. 그런데 걸어가던 중에 발끝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뭐지 하는 생각으로 발끝을 확인했는데 뭔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워서 자세히 확인했는데 남편 지갑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흘린 것 같았죠. 남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간 덜렁거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잘 흘리고 다녔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건 간수 잘하라고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남편 지갑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놈의 덜렁거리는 성격은 결혼하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지갑을 화장대에다가 잘 두려는데 문득 지갑 속이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돈을 얼마나 들고 다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이참에 남편의 경제관념도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의 지갑을 열어봤죠. 생각보다 현금은 많이 없었어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지 원래부터 검소한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덜렁대는 성격에 현금이 많이 없어서 안심이긴 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갑을 덮으려는데
이상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으로 자세히 봤는데 글쎄 남편 신분증이 2개인 게 아니겠어요? 뭐 2개인 것이 뭐가 이상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 정도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주민등록증만 2개였죠. 운전면허증도 따로 있었고요. 그럼 신분증이 총 2개가 아니라 3개인 거네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보려고 남편 지갑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불을 켜고 신분증을 보았어요. 정말이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3개의 신분증 모두 남편 얼굴이었는데 하나의 신분증만 주민등록번호가 달랐어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신분증에 적혀진 이름도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 이름은 김진욱인데 그 신분증에 적혀진 이름은 김정욱이었죠. 너무 놀라서 그런지 2손이 벌벌 떨려왔어요. 당장 남편을 깨워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남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놨죠.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요.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행복해했어요. 어젯밤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진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에 가봤어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사무실에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일이 바쁘다고 했거든요. 사무실에 가니까 다들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저는 직원분에게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지금 본인 대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고요. 2달 후쯤에나 돌아온답니다. 제가 직원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죠. 저는 돌아가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귀가하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가 온 거냐니? 당연히 일하고 왔지. 내가 아까 사무실에 갔었는데 당신 없던데? 남편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더니 아까 잠깐 외근 나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이에 온 것 같다고 하면서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제가 스위트룸에서 찍어놨던 증거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왜 신분증이 3개이며 이름이 2개인지 물었죠. 남편은 놀라면서 어디에서 났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지갑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은 화를 내면서 왜 본인 지갑을 함부로 봤냐고 했어요.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요. 실망했다고? 지금 그걸로 화낼 때야? 왜 내 질문에 대답 못해? 신분증이 왜 3개인 거냐고. 이름은 왜 2개인데? 당신 진짜 이름은 대체 뭐야? 제 질문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죠. 저는 믿어주기를 바라면 믿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숨기고 있던 진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사무실 대표가 정말로 맞는 거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확실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직원에게 확인했다고 그 회사 진짜 대표는 지금 미국으로 출장 갔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 말이 맞다고 하다가 제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자기 제발 내 마음만 알아줘. 나 정말 진심으로 당신 사랑해.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거지? 나에게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그 회사 직원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대표가 맞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라도 숨김없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이름은 김진욱이 아닌 김정욱이었어요. 그럼 김진욱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본인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그 쌍둥이 동생인 김진욱이 그 회사 진짜 대표였어요. 직원 말대로 지금은 미국으로 출장을 갔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왜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했는지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 아들 때문이랍니다. 갑자기 본인이 아빠가 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을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진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때는 본인이 배우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무명이라 당연히 소속사도 없었대요. 그런데 본인과 다르게 회사까지 차려서 잘 나가는 동생을 보니 부러웠답니다. 쌍둥이인데도 사는 형편은 전혀 다르니까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러던 중 동생이 일 때문에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갈 일이 생긴 거예요. 동생이 그랬대요. 본인이 출장 간 사이에 본인 집에서 좀 지내달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출장 간 사이에 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본인이 김정욱이 아니라 김진욱이면 좋겠다고요. 좁은 고시원이 아니라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집을 뒤져서 사용하지 않는 신분증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나서 줄곧 지금까지 동생 이름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생 부탁으로 동생 회사에 갔다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고요. 인기 없는 가난한 배우보다는 회사 대표로 접근하면 잘 먹힐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동생인 척하면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결혼까지 한 거죠. 저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니까 남편도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했어요. 몇 번이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대요. 진실을 알면 제가 떠날 것 같았답니다. 자기는 아직도 모르겠어?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순간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거와 다름없어.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았어? 내가 계속 말하잖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잘할게. 평생 당신만 보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어. 저는 도저히 남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신분까지 숨기고 결혼한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바로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친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는 용서가 아닌 물벼락뿐이었죠.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물을 끼얹었거든요. 그리고 사기죄로 당장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설득으로 저는 남편을 고소했어요. 현재 남편은 재판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남편 동생이 사실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안타깝더군요. 어찌 보면 동생도 피해자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남편이 동생 행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나 봐요.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다들 안심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남편 동생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에요. 저에게 부모님을 소개해주면 모든 사실이 들통나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한 거예요. 결국 남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남편 부모님도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본인 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모르셨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첫 번째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두 번째 남편은 사기꾼. 저처럼 박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진다고 쳐도 아들에게 가장 많이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두 번이나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아들이 이미 성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들이 저를 위로해줬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상처는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연애조차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혼자서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말하다 보니 넋두리가 된 것 같네요. 부디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아직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깡촌에서 자라온 62세 남자입니다. 옛날엔 다 시골이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그야말로 완전 깡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서로를 가족이나 친척들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동네에서 자라온지라 친구들 역시도 동네 친구가 학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개울물에서 남녀 할 것 없이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다 허울 없이 그렇게 지내며 형제처럼 남매처럼 함께 자라왔었습니다. 결혼도 한 동네에서 살던 동갑이자 동창인 아내와 하게 되었는데 8살 때 만나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 결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동창들 중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결혼한 애들이 몇몇 있었고 졸업 후 외지에 나가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깡촌에서 부부 친구들과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또 워낙 작은 동네에서만 살다 보니 외지 사람들에 대한 알 수 없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30살까지는 깡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지에 나가면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는 친구들과 외지를 비난하는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만 보고 자라왔던 터라 나가게 되더라도 정붙이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네요. 그런데 동네를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서울 남자와 선을 보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고 짐 싸들고 올라갔던 동창 여자의 하나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나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고 말았더군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싶으니 서울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가족 같은 동창생이니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간만에 오랜 시간 차를 타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내와 여행 겸 올라왔으니 며칠 구경이나 하고 내려갈 참이었죠. 그런데 동창 여자애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자리 하나가 있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취업 제안을 하더군요. 아내는 영 못 믿어 했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를 깨워다 외지에서 일을 하자고 하니 당연히 못마땅해 할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지 사람도 아니고 우린 동창이잖아. 당신이랑도 친구인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자기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외지까지 불러들여? 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 나도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난 싫어. 그래, 당신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 내일 회사에 함께 가보고 그때 결정하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멋진 건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설레고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동창 여자애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외지에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몇 년이라도 참아낸 덕분에 이 건물을 얻었다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동창에게 같은 여자끼리니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아내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동창생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둘이 사이만 더 나빠지겠다 싶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려가겠다고 약속했고 아내는 분명 제가 변할 거라고 했지만 그땐 뭐에 씌었는지는 몰라도 큰 소리 떵떵 치며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동창 여자애를 믿은 것도 있었고요. 동창 여자애는 저보고 주말에는 언제든지 고향에 다녀와도 좋다고 했었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 부부 사이는 알아서 잘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말도 믿을 게 못했었는데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창 여자애는 주말이 가까워지면 거리처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놓거나 저에게 접대 일정을 몰아주었고 약속이 없는 날에는 야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야근 수당이니 성과급이니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시기이기도 했고 동창이 시키는 일이면 저는 당연하게 여기며 일을 했었지요. 그리고 결국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짜증을 쏟아부었고 저 역시 잘 알면서도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그거 봐,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울먹이는 아내에게 저는 달래주기는커녕 왜 날 이해하지 못하냐며 답답해하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바깥 생활하는 남자들이 나뿐이야? 다 그러고 사는 건데 왜 유난을 떨어? 내가 괜히 그래? 그 기집애가 일부러 당신한테 꼬리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답답한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쓸데없는 상상만 하고 있나 본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난 걔를 더 못 믿겠어.
그리고 당신이 걔 손바닥 안에서 늘어나는 게 싫다고. 정 못 믿겠으면 당신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 될 거 아냐. 제 아내는 참을미도 심할 뿐더러 서울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저는 아내에게 짜증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해해주기만을 바랬죠. 어쩌다 시간을 내서 고향에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 시간이 부담스러워 잠을 자기 바빴고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반기는 아내의 모습을 외면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모습에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저는 둔하고 미련하게도 그런 아내를 내버려두고야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그래도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피곤에 찌든 그날 쓰러져 자고 있는 제 옆에 와서 아내는 제 팔을 베며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애 가질까? 왜? 외로워? 아니, 뭐 그냥 있었으면 해서. 저는 사실 외지에서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 서울에서 바짝 돈 벌어서 다시 고향에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다가도 서울처럼 으리번쩍한 건물 하나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몇 년 빡세게 일하고 자리 좀 잡고 돈도 좀 모이면 그때 아이도 낳고 고향에서 멋지고 폼나게 살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고 난 뒤 아내는 저를 찾지 않더군요. 전화를 걸어도 시원찮게 받질 않나, 바빠서 몰랐다고 하질 않나, 달라진 것 같긴 했지만 철없던 저는 이제야 날 이해해주나 보다 하고 내심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집으로 서류 하나가 백 날라오더군요. 이혼 서류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일이고 자시고 당장 때려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괜한 자존심에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못했네요. 그땐 또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다 제 잘못인데 어린 날의 패기에 뭘 몰랐던 저는 저만 고생했다고 생각했고 다들 나만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렸나 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쾅 찍은 거죠. 깡촌에 있던 동창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로 찾아와서는 그 동창 여자애를 만나야겠다고 난리를 쳤고 저에게 어서 가서 아내에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죠. 저는 동창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창 여자애랑은 정말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떳떳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동창들에게도 난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만 떵떵 쳤죠. 동창들은 동창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빨리 부부 사이를 돌려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그 동창 여자애 역시도 떳떳했다고 생각했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동창생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간 후 동창 여자애는 회사를 더 키우려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고 저에게 함께 유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나 동창 여자애나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더 많이 알아야 사업을 키운다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돈은 자기가 다 내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나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홀려 시간을 뺏겨버린 것 마냥 정신이 혼미했어요. 결국 그런 저를 두고 동창 여자애는 외국으로 혼자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요. 동창 여자애가 그렇게 훅 가버리고 나니 저는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일을 알아봐주고 가겠다고 했으나 사나이 자존심에 부탁이라는 걸 할 수는 없었고 또 제가 이혼하고 나니 동창 여자의 얼굴 보는 것도 괜히 미안하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판이라도 나가 하루 벌어 하루 자고 그렇게 의미 없이 몇 년을 살았습니다. 잃어놓은 것도 없고 돈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고향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 볼 면목도 없었을 뿐더러 아내가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도 가질 않았는데 끝난 마당에 가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아내는 저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읍내에 아는 사람의 제안으로 선을 보게 되었고 그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닮은 예쁜 딸도 낳았다고 하고요. 이혼하고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말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몇 날 며칠을 술에 취해 살아도 계속 눈물이 날 만큼 가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너무 뒤늦게 깨달아버려 죗값을 받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다시는 누굴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뿐이던 아내를 뺏겨버리고, 아니 놓쳐버리고, 다시 누굴 또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은 보고 싶더군요. 저는 행복하게 못해줬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며 생전 안 하던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과거에 철없던 남편의 모습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동창 여자의 백으로 익혔던 관리직일을 이젠 백이 아닌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일에 빠져 살았고 누가 시키지 않은 일도 애써 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일하는 재미도 느끼고 같이 일하던 형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 일은 친하게 지냈던 형님들 덕분에 25년이 지나서야 저만의 업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설 업체가 많다 보니 경쟁도 심하고 평판도 중요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해온 덕분에 나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악연인지 인연인지 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던 중 새로운 업체가 우리 거래처와 접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새로운 업체가 예전에 저를 이 계통으로 이끌어주었던 그 여자애가 운영하는 업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제 회사로 먼저 전화를 주더군요. 오랜만이네. 계속 이쪽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오랜만이었어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라 그런지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았어요. 이 동창 여자의 입장에서는 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색도 없었고요. 그때의 일에 대해서 동창 여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동창들에게 우리 사이에 대한 의심을 덜어내주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도 사실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편하게 얼굴 보자 싶더군요. 그날 바로 저녁을 함께 먹고 둘이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학 다녀와서 계속 이 일했던 거야? 나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 가볍게 한잔하려던 것이 취기가 들어가니 자제가 되지 않더군요. 결국 술이 꽐라가 될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먹어댔습니다. 한동안은 고향 친구들 몇몇이 찾아와주곤 했었지만 다들 결혼 후에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지할 것도 없고 혼자인지라 친구라는 존재가 그리웠는데 고향 친구를 만나니 간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창 여자애가 술김인지 진심인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몸을 못 가누는지 자꾸 제 몸에 기대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 왜 안 갔어?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너한테 내가 잘못하기도 했고. 내가 다 내준다고 했잖아. 난 그냥 너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어? 야, 무슨 소리야. 나 유부남이었잖아. 내가 미국 가자고 할 땐 유부남 아니었잖아. 이혼했었잖아. 술이 잔뜩 취했지만 동창 여자의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술이 확 깨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날 좋아해서 나랑 아내의 사이를 일부러 갈라놓았던 건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창 여자애를 부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한테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만나기가 살짝 꺼려지긴 했지만 의지할 곳도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모른 척하기는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얼마 후 제 생일이 되었고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던 여자 동창은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며 밥 한 끼 사주겠다고 불러냈어요. 이날도 동창 여자애는 술을 잔뜩 시키더니만 혼자 진탕 먹더군요.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더니 멀미가 나서 차를 도저히 탈 수 없다고 하네요. 쉬었다 가야겠다고 바닥에 몇 번이나 주저앉는 바람에 다 늙어서 몸살 기운이 들 정도로 힘을 쓰고 부축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동창 여자의 바램대로 모텔에 갔고 저는 잘 바래다 주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끼리 모텔에 갔다는 걸 누가 보고 의심할까봐 오히려 그게 꺼려졌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 동창 여자애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갑자기 누굴 소개시켜준다면서요. 내가 술을 몇 번 사줘서 고마운 마음에 거래처를 소개시켜주나 보다. 전 이 생각만 하고 나갔습니다. 웬일로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에서 보자고 했나 싶었는데 자리에는 고운 외모의 50대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인사 나눠. 동창 여자애는 무슨 언급도 없이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는 다짜고짜 인사부터 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초면엔 남한테 신뢰를 범할 수는 없어서 난감한 내색은 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자분은 50대라고는 했지만 사실 외모로 봤을 땐 40대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우아하고 단아해 보이더군요. 동창 여자애와는 다르게 수다스럽지도 않았고요. 셋이서 식당을 벗어나 가볍게 맥주 한 잔을 즐기고 동창은 웬일인지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동창 여자애가 자리를 뜨자 여선생은 조용히 입을 열더군요. 사실 제가 요즘 힘들어서 언니한테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혼자신가 봐요. 네, 이렇게 산지 꽤 됐네요.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선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믿음이 갔는지 밤 10시가 훌쩍 넘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오죽 기댈 곳이 없으면 처음 보는 사람인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까 싶어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외롭고 허전한 마음은 있어도 여자를 만나야겠다거나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여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끔 만나서 함께 의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선생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저처럼 짧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겠다 싶어 혼자 아이를 키웠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기가 힘들고 버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달갑지 않았고 여러 편견과 질책에 부딪혀서 결국 넉넉하지 않은 살림임에도 애를 해외에 유학 보냈다고 하더군요. 지금 중학생인데 성인이 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키울 생각이라네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여자 혼자서 애쓰면서 살았을 걸 생각하니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만남을 계기로 한 달에 한두 번 만남을 가지며 영화도 보러 가고 계곡에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자거나 재촉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기다릴 줄 알고 보채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빨리 마음을 열게 된 것 같네요. 동창 여자애도 평소엔 귀찮게 굴곤 했는데 만나자고 조르지도 않고 또 자기가 소개해준 동생과 잘 만나고 있는지 부담스럽게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녀석이라 생각했는데 동창 여자애 덕분에 이렇게 여선생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여선생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많이 힘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선생을 보자마자 아내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여선생이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그 모습이 마치 전 아내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진 여선생과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죄책감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처럼 밀려오더군요. 저는 그동안의 죗값을 치르듯 여선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선뜻 도움을 요청한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손을 내민다면 꼭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여선생이 그동안 망설여왔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겠냐면서 양해를 구하더군요. 저는 드디어 도와줄 때가 왔구나 싶어 흔쾌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이런 부담까지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서는 너무 버거웠어요.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이야기해봐. 이제 애도 자라서 생활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거기 교육비가 부담스러운데 차마 오라고는 못하겠어서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흐느끼며 말하는 여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깟 교육비가 무슨 대수냐고 흔쾌히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액수는 크더군요. 그동안 밀린 게 있다고 하니 그것도 안 됐고, 어차피 함께 갈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아이도 제가 안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묵묵히 여선생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뒤에서 도움을 줄 바에야 아이에게도 제 존재를 알려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식은 올릴지 말지 차후에 결정할 문제지만 혼인신고는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전 아내에게도 동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없더군요. 어렵사리 갖게 된 두 번째 기회에서도 또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간소하게라도 프로포즈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선생이 워낙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한 적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네요. 몰래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기다렸고 호텔에다가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도 보내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여선생은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문 앞에 있는 보안 담당자에게 여선생 이름을 대며 교실을 물어보았죠. 교실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반인지 호출이라도 해주실 수 없나요? 근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런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안 계신데. 이 학교가 맞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보는데 꽤나 난감하더군요. 그때 마침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께서 교문에 나서시기에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그 여선생은 해임을 당한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꽤 오래전 여선생이 학교에서 분란을 일으켰었고 워낙 큰 사안이라 해임을 당할 정도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이렇게 찾아오는 이가 몇 번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지금도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도 이야기하셨네요. 그 이후 여선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손발이 다 떨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속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창 여자애를 찾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른 오후에 씩씩거리며 들어온 저를 동창 여자애가 보고 본인도 난감했는지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여선생을 도와주었던 이야기와 좀 전에 학교를 통해 듣고 왔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동창 여자애는 한참을 말이 없이 듣고 있더니 이렇게까지 제가 손해가 클 줄 몰랐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처럼 여선생에 대해 입을 열진 않더군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선생은 교사 생활을 하며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불륜, 물련한 사생활 등으로 교사에서 해임된 지 이미 오래였어요. 게다가 유학 갔다던 아이는 아이와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여선생의 남편은 해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자기 아내가 그렇게 꽃뱀짓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동창 여자애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동창 여자애는 저에게 거절당하고 상처 입은 마음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소개한 거였어요.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그 친구를 믿고 여기까지 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만이 허탈하기만 하네요. 다 제 잘못이겠죠. 고향 친구가 뭐라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철이 덜 들었던 모양이에요. 의심하지 않은 것도 흔들린 것도 다 제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동안은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아직 인생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고단한 인생 힘내시고요. 저도 다시 힘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에 다시 태어난 남자입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이자 외아들이라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찌된 영문인지 유독 아들이 귀합니다. 아버지도 6남매 중 5째이면서 집안의 외아들이셨고 할아버지도 8남매 중 막내이자 외아들이셨습니다.
증조, 고조부도 비슷했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희 집안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남자가 하는 일은 간섭하지 말라 였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받았던 아들들이기에 다들 집안을 일으키고자 열심히 살기도 했고 무척이나 용감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덩치가 워낙 크기도 하셨다지만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을 만큼 힘도 세고 용맹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버지 역시도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체력관리도 잘하셨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추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둬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가족들의 무용담을 듣고 자란 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기만 했고 저는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그 무엇도 없다는 것에 항상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영재 소리 듣고 똑똑하다며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정말 죽어라 공부했었고 어느 순간 그런 기대와 눈빛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나 누나들도 제가 잘못을 하거나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무라기 일쑤였는데 비교 대상은 항상 아버지와 할아버지였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 밥만큼이라도 되겠어? 할아버지 하시며 정말 놀라실 일이구나. 하시며 사사건건 저와 비교하셨고 높은 기대치에 저는 지쳐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겪고부터는 매우 삐뚤어졌지요. 난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나한테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오히려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어머니와 누나들은 아주 큰일이 났다는 듯이 경악을 하시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할 네가 이렇게 나약해서 무슨 일을 하겠니? 이렇게 투정 부릴 시간에 한자라도 더 공부하고 우리 집안의 명성을 어떻게 떨칠지 궁리를 해라. 하시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이런 집안 분위기가 싫었기에 식구들의 관심과 기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만 궁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회사를 크게 일으키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빼어나게 잘했던 것은 아니기에 한국에서 알만한 좋은 대학을 가진 못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누나들 눈에는 외국물 먹은 대단한 아들이라 느끼셨나 봅니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제 용돈까지 1년에 억이 넘는 돈을 과감하게 지원해 주셨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식구들에게 했던 말과는 달리 오로지 집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생각도 없었고 영어로 하는 수업에 적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적응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적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었죠. 그래서 한 2년은 영어나 배워서 예쁜 여자애들이랑 데이트나 해보자고 생각했고 수업보다는 수업 외의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적은 엉망이었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해주셨고 저는 낙담하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출판을 벌이는 등의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소위 나쁜 친구들이라 불리는 무리들, 그러니까 저같이 겉멋에 취해 있고 집안의 잔소리를 피해 생각 없이 도피 유학을 온 아이들과 어울렸고 3학년이 되자마자 그곳 친구들과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박이라는 것이었죠. 영화 속에만 등장할 것 같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탕진하기 일쑤였고 저는 마치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처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저는 3학년 때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핑계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집안이 그리웠다며 외국 대학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은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다면서 오히려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제대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적을 당할 만큼은 아니니 간신히 졸업을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첫 직장으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죠. 어차피 저를 모르는 직원이 없으니 저는 회사 직원들을 제 부하처럼 대했고 격리를 꼬드겨 가부를 해달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노름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믿어주셨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막내 나무라지 말고 지켜봐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제가 때가 되면 철이 들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망난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기대를 과감히 무너뜨리자고 다짐이라도 한 듯 더욱 대범하게 일을 벌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중간에 빼돌려 제 도박 자금으로 쓰기도 했고, 도박에서 돈을 탕진하고 정신을 못 차리던 저는 회사에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아버지 이름으로 회사채를 끌어다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회사는 빚더미에 몰려 파산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손 쓸 수 없이 커진 상황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놀랐던 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듣게 된 질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느끼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철없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도 잠깐 철이 들었는지 회사 빚을 갚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뭔들 못하겠냐는 생각에 처음으로 난 밑에서 일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것이지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 아무런 인맥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푼돈이라도 벌어 빚을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말을 믿고 투자를 했던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를 찾아와 남은 빚을 청산하라고 멱살을 잡더군요. 이 자식, 내가 네 말을 믿고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도 밀려가며 투자한 돈인데 감히 네가 거짓말을 해? 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네 아버지는 널 용서한다고 해도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알아 임마?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마음을 다지려 해도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저는 도망치듯 또 회사를 옮겼습니다. 살 곳을 마련할 돈도 없었으니 기숙사가 딸린 회사들로 지원하곤 했었는데 제가 돈을 갚지 못하니 자꾸 찾아오셔서 더는 갈 회사도 없더군요. 나중에는 이런 제 특성을 알았는지 기숙사 딸린 회사에 먼저 전화를 해서는 어느 회사에서 온 누구는 뽑지 말아라 라는 연락까지 하곤 했다네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궁금해하던 찰나에 제가 이 회사에 지원했고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나 보겠다고 저를 불렀다네요. 그 말을 듣고 이 회사도 안 되려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돌아서려니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 있겠냐고. 저는 무척이나 감동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드렸죠.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정말 저도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 저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시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제가 착실하게 빚도 갚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참았는데 나에게도 대박의 기회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고 영원히 도박을 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사장님께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속이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무하게 날려버렸고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어요. 그런 저에게 조폭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용히 하라고 겁을 줬지만 저는 이미 눈이 뒤집혀서 악을 쓰며 덤볐네요. 하지만 그 조폭들 무리에게 저 한 사람은 껌이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다 잃고 몸도 다치고 이런 몰골로는 회사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짐이랄 것도 없었지만 기숙사에서 제 물건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길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닥이 불편하고 춥고 시리고 힘들었으나 죗값을 받는다 생각하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뭐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는지 팔다리가 덜덜 떨리고 나중엔 다리까지 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바닥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내는 하루는 평소에 제가 살던 하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작고 사소한 곳에도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많았고 스스로 나약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나온 삶들이 다 꿈만 같았네요. 회장님의 아들로, 집안의 귀한 외아들로, 남들은 꿈에 그릴 듯한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정작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런 제 마음대로인 삶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이 보고 싶더군요. 그런 생각에 가끔은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적 호랑이 같던 우리 할아버지는 잘 계신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집은 구해졌는지, 삶은 나아졌는지, 아버지는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 갑자기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고 걱정이 밀려올 때면 정말 미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도 했네요. 아저씨, 미안한데 나 소주 한 병만 사게 돈 좀 줄 수 없을까요? 이 말을 하며 돈을 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맨정신에 한참을 괴로워하고 있었더니 맞은편에 계셨던 저와 같은 신세인 노숙자 형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원래 이 자리야. 이런데도 다 자리가 있고 구역이 있는 거야. 아무 데서 다 자리 깔고 있다고 네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도 여기만의 법칙이 있어. 젊은이는 이 생활이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조심해야 해. 아, 몰랐네요.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노숙자님께서는 큼지막한 주머니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고 꾸깃꾸깃한 종이컵을 펴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주를 들이키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더군요. 저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지는 않는데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하고 버텨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노숙자 생활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개월 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숙자 형님은 집안의 가장이시더군요. 음식 장사를 했었는데 엄청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저렴하게 팔기도 했지만 집안 대대로 음식 장사를 해왔던 덕에 음식 맛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잘 구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때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고 지역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와서 인터뷰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그때는 걱정도 없었고 그냥 내 새끼 내 마누라한테 잘 벌어다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정장을 빼입은 3명의 남자들이 프랜차이즈로 해볼 생각이 없냐면서 서류를 내밀더래요. 평소 돈에 그렇게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땐 뭐에 홀렸는지 곧 대학 입학할 딸아이에게 멋진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초기 투자금이 많지 않으면서 수익률 배분 방식이 마음에 들어 덥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자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더 지불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추가금으로 몇천만 원 더 보내주었고 그 일이 해결되고는 얼마 안 되어 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찔끔찔끔 뜯어간 돈이 수일이 지나면서 몇 천이 몇 억이 되는 게 순식간이 되었답니다. 생각보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주소로 찾아 나섰는데 그 주소에는 공사하는 곳도 없었고 그런 건물도 없다고 합디다. 나쁜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책감에 이렇게 길에서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꿈이 있다고 하네요. 언젠간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숙자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모습도 새록새록 떠올라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저 역시 노숙자 형님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의 가장도 아니라 누굴 책임질 필요도 없었고 그나마 사람같이 살았던 것이 회사를 날려먹고 난 후 몇 년간 빚을 갚아왔던 것인데 다시금 도박에 손을 대고 돈을 날려먹었으니 단 몇 년이라도 열심히 살아온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까지도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저는 꿈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고 다 이루며 살아왔으니까요. 유일하게 마음대로 안 된 게 도박이라
그것마저 제 마음대로 되게 하고 싶었는지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가졌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야 말았다고요. 제가 한탄함에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몸이 성하면 나랑 공사장이라도 나가보던가. 공사장이요? 그래, 며칠 지켜보니까 이제 돈도 떨어진 모양이라 형편없이 굶고만 있던데 젊은이가 언제까지 굶을 수도 없고 말이야. 대충 얼굴을 보아하니 내 조카뻘 좀 되어 보이는데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야. 생각 없음 말고. 형님의 말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공사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껏 다른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길거리엔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온 터라 공사장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뒤통수만 얻어맞았네요. 구경하러 왔어? 반장님은 얄짤 없으시더군요. 일하는 동안 잠깐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할 땐 다 같이 일하고 쉴 때 다 같이 쉬는 거라며 큰 소리로 나무라시더라고요. 저는 다리를 저는 탓에 움직임이 빠르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다리를 저는데도 빠릿빠릿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깨에 붕대를 감고도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날 하루 일하면서 흘린 땀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흘려온 땀의 양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몸을 움직여본 것도 처음이라 매우 새롭더군요. 팔, 다리, 어깨, 허리 모두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일을 끝내고 저에게 이 일을 권해주신 노숙자님께서 목욕비를 내어주신 덕분에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깨끗하게 샤워 후 그동안 입고 있던 옷도 싹 빨래하고 뜨끈한 목욕물에 들어가니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지? 노숙자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보람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느끼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노숙자님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앞으로 며칠간은 몸이 많이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지만 지방에 일이 있으면 그쪽에 내려가서 며칠 생활하면서 떠돌아 다닌다고요. 갖고 다니는 짐도 없이 몸뚱이만 들고 다니니 자유롭다고 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노숙장님 말대로 온몸이 쑤셔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왔는지 제 몸이 알려주더군요. 평생 안 쓰던 힘을 썼더니 가만히 있어도 손과 다리가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온몸이 아파서 며칠 쉬는 동안 노숙자 형님은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한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노숙자 형님이 데리고 가셨던 그 공사장으로 향했지요. 두 번째 가니 왠지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노숙자 형님과 함께 일한 그날 이후로 저는 그곳이 좋아졌나 봅니다. 바쁘게 몸을 움직여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땀을 한 바가지 쏟아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먹는 한밭집의 푸짐한 식사도 좋았지요. 그렇게 현장 일을 하면서 철없을 시절 허세에 찌들어 제 하루 일당만큼의 돈을 한 끼 식사 비용으로 써버리던 날들을 생각하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 비싼 음식보다 땀 흘리도 먹는 5,000원짜리 한밭식당의 음식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맛있는지. 그때는 이런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참 못난 놈이라고 야단을 쳤네요. 그렇게 땀 흘려 번 일당은 차마 함부로 쓸 수가 없더군요. 저는 돈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날에는 길바닥에서 종일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요. 가만히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이 배가 고프면 과자 한 봉지를 사 며칠을 두고 먹으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지를 머리끝까지 덮고 자고 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살짝 들여다보니 캄캄한 밤인데 누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의아했지만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신문지를 다시 머리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네요. 뭐지 하고 보니 제 신문지 위에 누가 까만 비닐봉지를 두고 갔더군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이미 가가 없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을 확인해보니 따뜻한 두유와 함께 빵 몇 개와 김밥들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노숙자님이 죽어 가셨나?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얼떨떨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일단 배고픈 마음에 김밥부터 우걱우걱 집어먹었네요. 따뜻한 두유 한 모금을 넘기니 쑥 넘어가는 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제가 신문을 덮고 자기만 하면 제 자리엔 매일 따뜻한 두유와 김밥,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어있을 때 오는 경우는 없었고 마치 제가 자고 있는 걸 확인이라도 하고 오는 것처럼 건네주는 시간도 매번 다르더군요. 저는 저에게 봉지를 건네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봉지를 건네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덕에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알아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마냥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떤 사람이 봉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저는 제 옆에 봉지를 놓는 순간 바로 신문을 걷었고 청년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더군요. 대체 누구시죠? 제 행동과 물음에 깜짝 놀란 청년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전 그냥 지금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누가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전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을 추궁했고 그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쪽 코너에서 이걸 주시면 전 그냥 여기로 가져다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재빨리 코너를 돌아 골목길로 들어갔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시더군요. 저는 다리를 저느라 빨리 뛰는 건 힘들었지만 다행히 얼마 못 가 지쳐버린 그 노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 겁니까? 제 물음에 노인은 대답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노인의 눈을 보니 세상에, 저를 이렇게 몰래 챙겨주셨던 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바닥에 바로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고 제 옷을 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네가 혹시나 엇나갈까봐 실종신고도 못하고 그동안 널 찾아 헤매고 기다렸다. 다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거라. 그리고 이 아버지 역시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 용서라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염치 없이 집에 들어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아버지. 온 식구가 사는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가서 널 보여드려야 기운을 차리실 것 같구나. 얼른 들어가자꾸나 아들아. 저는 아버지의 타이름에 그렇게 그날 새벽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집안 식구들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여 년 동안의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동안 많이 노쇠하신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얼굴을 뵈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전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정말 뭐든 잘 해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 집에서 안정을 되찾고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찾게 되신 건지 방법을 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노숙자분께서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그 노숙자는 바로 저를 도와주셨던 그 노숙자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회사 사람을 수소문했고 어렵사리 아버지의 연락처를 얻으셨다면서 저의 위치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다네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선뜻 허락해 주셨고 전 그 노숙자 형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노숙자 형님을 찾은 후에는 형님께 말씀드렸죠. 형님께서 절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새롭게 운영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을 만들기로 했으니 그 회사의 식당을 맡아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노숙자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절 부둥켜 안으시며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쏟아져 펑펑 울었고요. 저는 요즘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리도 회복해 나가고 있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공부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저는 정말 열심히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셨던 노숙자 형님께도 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께 연락해서 두 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드렸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요새 점심시간에 방송실에서 사연을 틀어놓고 다 같이 쉬는 터라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아버지와 전부터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딱 듣는 순간 뒤통수도 많이 얻어 터지겠지만 오늘만큼은 실컷 얻어 터지고 혼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께 철없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특히 오랜 시간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사십시오. 철없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 카페를 작게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크고 좋은 자리에서 엄청 유명한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단골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나름 좋은 카페로 사랑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카페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주위에서는 그래도 교사랑 결혼했다고 다들 부러워하곤 합니다. 가끔 남편이 저한테 내가 몇 반 애들한테 내기 걸었는데 져서 쿠키 싸야 할 것 같아 하고 멋쩍게 말하면 저는 쿠키를 한아름 구워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고 그런 적도 있네요. 요즘은 카페 일과 더불어서 중요한 일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식 피로연에 쓸 쿠키와 케이크 그리고 디저트를 준비하는 건데요. 이 결혼식은 제게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라서 잠이고 밥이고 모두 줄여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결혼식의 신부는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십니다. 예, 이 나이 돼서 무슨 남사스럽게 결혼식이야. 주위에서 다들 흉본다. 다 늙어서 드레스가 웬 말이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나이 많으신 게 뭐 어때서요? 나이 많다고 쳐요. 나이 많다고 어머님이 남자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드레스 입으실 수 있죠. 그래도 너랑 성현이 고생시키기 싫어. 나는 지금에서야 짝 찾은 걸로 만족해. 안 돼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속상해요. 이렇게 저와 남편이 합세해서 결혼식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쑥스러우시니까 말을 그렇게 하셨지 지금은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고 소녀처럼 설레하고 계세요. 큰 결혼식이 아니고 가족들 그리고 정말 친한 제 친구들이나 남편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야외 식당 빌려서 올리는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게 많지도 않은데 엄청 신나고 계시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세월이나 고생하신 과거가 겹쳐 떠올라서 저도 남편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한평생을 선한 마음 가지고 남편 키우시면서 고생은 다 하신 분이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먼저 엄마 결혼식 올려드리자고 해서 고마워. 내가 당신 덕에 불효자로 죽진 않겠다. 하면서 울기도 했고요. 저야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또 다른 은혜를 갚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머님의 남편 되실 분이 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휴, 내가 이 나이 돼서 결혼식을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저씨도 어머님처럼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결혼식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자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죠. 아유, 알았어. 내가 우리 아영이를 어떻게 이기겠어? 두 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참 드라마 같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었던 시기도 겪으셨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평범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인연이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9살 무렵이었어요. 아빠의 사망 사유는 빗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빠가 타고 가시던 택시가 덤프트럭에 치였고 택시기사도 아빠도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땐 엄마도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또 제 동생은 당시 3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게 가족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신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아빠와 중학교에서 만나서 10대 시절을 모두 같이 보내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났었고요. 아저씨는 장례식을 모두 책임지시고 이끄셨고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를 돌보셨습니다. 재수씨, 앞으로 내가 애들 아빠로 살 거고 동설이 못까지 내가 다 할 거니까 정신 붙잡고 기운 내요. 내가 남편 목, 애들 아빠 목 다 할 거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아빠랑 엄마가 나이차가 좀 있으셔서 아저씨랑 엄마도 나이차가 그 정도 나셨지만 아저씨는 꼬박꼬박 엄마에게 존대를 하셨고 친구의 아내로 존중하셨어요. 나는 어차피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결혼 생각도 없어요. 애들 아빠 노릇해도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아저씨는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가족에게 아빠가 되어주셨고 과부가 된 엄마의 남편 노릇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었죠. 학교 운동회나 졸업식과 발표회에 아빠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저는 당시 아빠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가 더 이상 세상에 그리고 제 곁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저씨가 아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아저씨는 아영이 마음 다 알아. 아영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아저씨도 아영이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래도 아저씨는 아영이 아빠랑 가장 친한 친구였고 앞으로 아영이랑 준영이랑 아영이 엄마를 영원히 지켜줄 거고 보살펴줄 거야. 그러니까 아영이는 얼마든지 아저씨한테 기대도 되고 아빠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도 돼. 라고 하시며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남매와 엄마는 아저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엄마도 아저씨를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아빠의 친구로서 존중하셨고 절친의 아이들인 저희를 돌보시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도 두 분은 아빠 못지않은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 남매는 아빠의 빈자리 없이 학창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특히나 남자인 동생은 아빠가 없었다면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 엄마나 제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동생이 여러 남자들의 고민을 겪을 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들어주셨었죠. 저는 아저씨와 엄마가 등록금과 학비를 같이 대셔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과제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명문대나 그런 걸 떠나서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 가장 괜찮은 곳들에 지원해서 그중 한 군데에 진학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손이 닦아지도록 연습해가면서 노력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곳에 취직해서 엄마랑 아저씨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힘들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노력한 대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졸업 후에 꽤 괜찮은 호텔의 신입 제과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도 만났어요. 그때는 체육 입시학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 식사를 사주러 왔다가 저를 보고 반해서 연락처를 물었었습니다. 바쁜 와중이라 정신없이 연락처를 줬는데 그 후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니 저도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사귄 지 1년 정도가 되고는 남편이 학교 체육교사 일자리를 얻었고 저도 호텔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예비 시부모님 때문이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영아, 우리 엄마가 네 인사 받기 싫으시대. 뭐? 왜? 사실 네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를 반대하고 계셔.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충격적인 말에 저는 모욕감도 느끼고 서러움도 느꼈어요. 아빠 빈자리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난관이 있을 줄은 몰랐죠. 걱정 마. 나는 너만 생각하고 있고 네가 우선이야.
엄마랑 연 끊어서라도 너랑 결혼할 거고 나는 네가 가장 중요해. 어머니와 연까지 끊을 각오를 했다는 남편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 고마웠습니다. 저도 남편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고 놓치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예비 시부모님 얼굴을 상견례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은 부모님 두 분이 다 나오셨고 저는 엄마와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러나 상견례 자리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친아빠가 아니라고요? 그럼 두 분은 무슨 사이신데 상견례까지 나와요? 아무래도 아빠 없이 자라면 애가 결핍이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두 분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두 분까지 건드리는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고 엄마도 아저씨도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결국 남편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 내가 말했지. 아영이랑 아영이 부모님 모욕하면 나 엄마랑 연 끊을 거라고. 됐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어르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끝나버렸고 저랑 엄마는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아저씨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영이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 모욕하는 분은 어머님으로 모시기 힘듭니다. 아영이 앞으로 저희 어머니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엄마는 그래도 성현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저런 남자를 놓치는 것도 아까운데. 라면서 아저씨와 깊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결국 결혼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혼주석에는 아버님밖에 앉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제 집안에 대해 뭐라 하시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사실 성격이 무뚝뚝하신 분이라 대화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인사드리니까 그래, 다복하게 잘 살아라. 한마디 하셨을 뿐이었죠.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결혼하고 나서 나름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 번 더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하실 때까지 얼굴 안 볼 거라고 다짐을 해둔 상황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저는 집에서 돌아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어머님과 남편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들어왔다가. 아영이 오기 전에 가야지. 아영이 퇴근 시간 다 됐어. 어머님과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던 남편은 어머님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소리쳐 불렀죠. 그리고 남편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영아! 어머머, 이걸 어떡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얼른 갔어야지. 어머님은 종종 걸음을 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셨어요. 늘 그렇듯이 제 눈도 제대로 보시지 않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들어가 남편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밖에서 제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절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지쳤는지 방문 앞에 서서 자기 혼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아영아, 미안해. 오빠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다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사실 결혼 반대 안 했어. 오히려 네 사진 보고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쁜데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눈물까지 보이셨었어. 오빠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너한테 고백할게. 사실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좋은 분이 아니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온갖 시집살이 다 당하시면서 사셨고 아버진 그런 엄마를 신경도 쓰지 않았어. 돈 벌어다 주니까 아무 말 말아라 이런 식이셨고 술 좋아하시고 도박도 가끔 하시고 엄마를 아내로서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지금 엄마가 친할머니를 모시고 계셔.
치매 환자시고 엄마를 죽어라 시집살이 시키셨던 분이야. 엄마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너한테 간병의 의무를 지우게 될까봐 결혼 전에 미리 나한테 말씀하셨어. 우리가 말을 맞춰서 내가 당신이랑 연을 끊은 척하고 아영이 너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이야. 나도 망설였는데 엄마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어느새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그게 정말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퇴근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이 나오셨죠. 어머님은 저를 보자 화들짝 놀라시더니 할 말 없다 라며 문을 닫으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다 얘기해줬어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라면서요. 다 연기라면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 때문에 어머님은 괜히 우리 가족들한테도 욕먹으시고. 제가 울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 동생 데리고 힘들게 산 너한테 어떻게 이런 시집을 보여주겠니? 나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평생을 하녀처럼 시집살이를 했다. 그래서 성현이 색시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어. 그런데 어쩌겠니? 성현이 할머니 되시는 양반이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치매까지 심하게 오셔서. 사실 지금도 오늘 내일 하신다. 한번 난리 피우시면 정말 집안이 뒤집어져. 어떻게 고운 너한테 그런 걸 보여주겠니? 성현이 아빠도 우리가 짠 거 모른다.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 안 했으면 성현이 아빠는 당연히 너한테 지 어머니 간병 맡겨라 그랬을 거니까.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어머님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난날에 어머님께 화내고 욕한 게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날 딱 할머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집에 들어가 같이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씩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정집 식구들도 많이 놀라고 특히나 엄마가 세상에 우리 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하고 우셨어요. 엄마도 며칠 후에 시댁으로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서 어머님을 위로하셨고 같이 우셨습니다.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사부인. 절대 아영이한테 이런 고생 안 시킵니다. 라고 굳게 말씀하셨죠. 어차피 어머님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긴 했어요. 그렇게 비밀이 밝혀지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도 장례식장에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엄마 괴롭힌 할머니지만 그래도 장례식 하는 마당에 가봐야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좀 이상했어요. 다른 건 다 같았는데 상주를 서셔야 할 아버님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만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도 없었고요. 어머님, 아버님은요? 왜 혼자 계세요? 조문객도 없는데 무슨. 너희 아버지 없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오지 말고 쉬라고 했어. 그러나 저도 남편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아버지 어딨어? 설마 또 술 마시러 간 거야? 라고 추궁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갑자기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겨우겨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 나도 얼마 전에야 겨우 증거 찾고 알았다. 내가 그래도 술 먹고 도박하는 건 다 이해해도 바람만큼은 안 피니까 그래도 그게 나한테 예의는 지키는 거겠지 하고 앞만 안고 살았었는데. 뭐? 엄마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늙은이가 아는 게 뭐 있겠어. 동네 슈퍼집 할매가 자기 딸이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자동차 감시 카메라인가 뭔가랑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해서 대충 따라해봤는데 여자가 있더라. 그것도 술집 여자. 애미가 그동안 산 세월이 술집 여자보다 못한가 보다.
저도 남편도 장례식이고 뭐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문자는 가관이었죠. 아버님은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에게 장례식 늦게 가도 돼, 오늘 만나자 라고 보내셨습니다. 보낸 시간은 오늘 아침이었고요.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고작 몇 시간 후였죠. 그 문자만 겨우 내 폰으로 보냈어. 내가 기계에 대해 뭘 알아야지. 그리고 새벽부터 나가더라. 저는 우선 남편에게 빈소를 지키고 장례식을 잘 마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지키는 동안 조문객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저희 엄마와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남동생은 당시 입대를 한 상태라 오지 못했고요. 저는 조문을 마친 엄마와 아저씨께 화를 내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례식 끝나면 바로 어머님 설득해서 이혼시켜드릴 거야. 오빠도 동의했어. 그럼 그 블랙박스 기록은 다 있는 거냐? 네, 근데 어머님이 아무래도 잘 모르시니까 최근 것만 있으시대요. 장난 아니에요. 차 안에서 별의별 짓 다 하고 법원에 다 제출할 거예요. 제 말을 들으신 아저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귀가하시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 곁에서 3일 내내 장례식을 치르고 안치까지 지켜보았어요. 아버님은 발인날에 오셨다가 발인 끝나고 바로 사라지시더군요. 저희는 모든 일정을 끝내고 말 그대로 뻗었습니다. 안방에 셋이 나란히 누워서 골아 떨어졌는데 몇 시간 뒤 저에게 오는 전화 때문에 셋이 나란히 눈을 떴네요. 여긴 경찰서인데요. 김하영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네, 지금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여기 김승철 씨 일 때문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승철은 아저씨의 이름이었거든요. 경찰은 와서 설명을 들으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기 싫으시다고요. 그렇게 셋이 경찰서에 도착해서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저씨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경찰은 아저씨가 누군가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대체 누구를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은 또 다른 상처투성이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본 저는 정말 시겁했어요. 얼굴이 팅팅 부어서 앉아있는 그 피해자는 바로 아버님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보시고는 니들 잘 왔다. 저놈 당장 깜빵에 쳐넣어.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시 한번 물으려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울면서 소리치시더군요.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누님 때문에 그랬어요. 누님이 어떤 사람인데 아직까지 저런 놈하고 같이 살아요. 저는 이게 무슨 대화인가 싶어 두 분을 멀뚱히 보고만 있었네요. 엉엉 우는 어머님을 두고 아저씨는 한숨을 쉬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휴, 아영아, 아저씨가 왜 결혼 안 하고 살았는지 궁금하다고 했었지? 너희 시어머니 때문이야. 너희 시어머니가 아저씨 어릴 적 첫사랑이었다. 한 동네에서 누나 동생 하면서 자랐고 꼭 대학 가서 누나한테 고백해야지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버렸다. 그 당시 누나네 아버지가 실직을 하셔서 집안이 어려워지셨거든.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다가 아저씨가 군대에 있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누나가 결혼을 한다더라. 누가 봐도 돈 때문에 팔려가는 듯하는 결혼인데. 휴가 나가서 누나를 찾아가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빌었어. 그런데 누나는 거절하고 시집을 가버렸지. 그 후로 아저씨가 결혼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냥 그땐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어머님을 돌아보았어요. 누나가 상견례에서 그런 말들 했을 때도 나는 안 믿었어요. 누나는 그럴 사람 아니니까. 저와 남편은 그런 두 분을 보고 있다가 이내 아버님께 다가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문자 기록 다 남아있고 변호사 고용해서 이혼소송 진행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위자료도 다 받아낼 거고 다시는 나한테서도 아들 대접 받을 생각 말아요. 성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돈 없어. 저놈 고소 안 할게. 아버지 돈 없다. 제발 네 엄마는. 돈 이야기가 나오니 아버님도 납작 엎드리시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매몰차게 돌아섰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머님과 아저씨를 모시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남편과 함께 어머님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버님의 외도는 인정되었고 위자료도 꽤 큰 금액이 나왔어요. 아버님이 도박을 하신 것도 있고 어머님을 그간 어떻게 됐는지 남편이 생생하게 증언했거든요. 그제서야 아버님은 때늦은 후회를 하시며 어머니께 잘못을 빌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정말 잘못했네. 어머니 간병 그렇게 떠넘기고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내조랑 살림을 잘해줬는데 그거 무시한 것도 잘못했고. 그러자 남편이 기가 막혀하며 그걸 그렇게 잘 알면 엄마한테 합의해달라는 말 하면 안 되지. 엄마 아들로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남편은 원래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예상 밖으로 어머님께서는 좀 유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성은이 너 낳았잖아. 없는 놈한테서 고름 짜내봐야 뭐가 나오겠니. 너무 강하게 나가지는 마라. 엄마 미쳤어? 지금까지 당하고 산 게 얼만데. 엄마가 그렇게 물러터져서 저 인간이 바람 피운 거야. 걱정 말고 아들만 믿고 있어. 그런데 뜻밖에도 법정에는 아버님이랑 만나던 여자까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대 정도였는데 아버님 나이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 상간녀는 아버님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온 듯 했습니다. 나 도와주려고 온 거야? 역시 자기밖에 없어. 여자는 자기처럼 한결같아야지. 그 여자의 등장에 기세 등등해진 아버님은 저와 어머님과 남편을 보고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러나 그 상간녀는 아버님의 뺨을 쫙 때렸습니다. 뭐? 웃겨. 아주 나한테 나이 속인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있는 것까지 거짓말 쳤더라? 뭐 이혼을 해? 자식도 없어? 너 내가 술 따르고 화장하고 웃어준다고 나 만만하게 봤니? 너 말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널린 게 내 직업이야. 너 오늘 나 무시한 대가 한번 치러봐.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는 아버님에게 속은 거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거 저 영감탱이가 지금껏 우리 가게 드나들면서 지불 안 한 술값, 그리고 3달 전에 우리 가게에서 술 취해서 다른 놈이랑 싸워서 망가뜨린 우리 가게 그릇이랑 컵이랑 테이블, 소파 변상비랑 세탁비, 이거 다 지불 안 된 거고 이자 2배로 붙여서 청구하기 전에 당장 다 지불하게 해줘요, 판사님.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니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청구한 돈이나 명예훼손 소송은 알아서 진행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거랑은 별개로 저희 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도 나름 넉넉히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아버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터라 아직도 다달이 위자료가 조금씩 입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휴가를 내고 어머님과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전을 짜서 아저씨와 어머님을 다시 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영화 티켓을 끊어서 2분만 남기고 빠져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드리고 저랑 남편은 빠져서 2분의 시간을 갖게 해드렸죠. 아마 2분도 저희의 의도를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끝나고 몇 달 후 2분은 드디어 나름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주위에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로부터요. 지금까지 나랑 아영이, 준영이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 살림 기술 이제라도 써요. 우리 나이가 몇이야. 더 늦기 전에 후딱 결혼해야죠. 지금 결혼해도 초혼이잖아.
저는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호텔에 사표를 내고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차린 카페에서 아저씨는 어머님께 청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기쁘게 승낙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은 결혼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두 분은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 하시지만 사실 제가 두 분께 받은 게 가장 많아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쁘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준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머님과 이제는 시아버님이 되실 아저씨,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